하이브리드 차를 고집하고 전기차 전환에 주저해왔던 토요타가 이제는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9월에 배터리 개발 생산에 16조를 쏟아붓겠다라고 선언을 하더니 또 이어서 10월에는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겠다 내재화 선언도 했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직접 짓겠다라는 선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오늘도 대린대학교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10월 기억나시죠? 네. 일본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랑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짓는 첫 배터리 공장이죠? 네, 맞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다가 1조 5천억 정도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도요타에서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합작 형태가 아니거든요. 100% 자기네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기존의 배터리 공장 짓는 개념하고 좀 틀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도요타 차종에다가 자신이 만든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라는 하나의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도요타가 100% 전기차를 지금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100% 넣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마 이 공장 라인을 증설을 해서 확대가 된다면 향후에 출시될 전기차에도 이 배터리를 공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가장 일본의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인 파나소닉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배터리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미국 배터리 공장 설립의 의미를 또 짚어보고 싶거든요. 개화는 미국 전기차 시장을 잡아야 되는 숙명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을 했을까요? 당연히 작용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이후에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더 강조됐죠. 예를 들어서 미중 간의 경제 갈등 더 심화됐고요. 또 한 가지는 자국 우선주의 바이 아메리칸 선언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미국 노동자들이 이 손을 빌려서 차를 만들어야지 보조금을 주겠다. 아주 노골적입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주로 힘을 많이 받은 것이 노동자들 특히 이 노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조가 설립된 자동차 제작사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의 입김이 거세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라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완전한 전기차보다도 배터리 용량이 4분의 1, 5분의 1 뿐이 안 되지만은 이 차 대수가 많아지면은 역시 배터리에 들어가는 용량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곳에서 만드는 것은 아마 이 지원에 대한 것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게 답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국내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은 GM하고 합작 형태로 진행을 하고 포드는 SK 이노베이션 또 얼마 전에 발표했죠. 스텔란티스는 삼성 SDI가 미국에다 공장을 짓습니다. 역시 이제 배터리 3사가 미국에 다 들어가는 상태에서 도요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을 거예요. 누구랑 손을 잡을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아마 이 회장도 얼마 전에 선언했지만은 전기차보다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답이다라고 해서 사실 글로벌 전문가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일본이 너무 아직도 구시대적으로 가서 이 전기차 시대가 본격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하이브리드에 매달리고 있다라는 지금 갈라파고스 섬으로 도요타를 비롯해서 일본 회사들이 전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이 자국 우선주의가 강조가 되면서 미국 내에다가 배터리 공장 짓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 됐다라는 것은 도요타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마 처음에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 공급을 하겠지만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도요타, 혼다, 닛산 모두 다 이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물론 닛산 리프가 처음에 나왔다가 닛산 2까지 나왔지만은 별로 인기를 못 끌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향후 도요타를 비롯해서 일본 전기차가 본격 생산할 때 아마 미국에 생산한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시작점을 하이브리드부터 시작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 토요타가 미국에 진출을 했을 때 어떤 배터리 셀 업체와 손을 잡을지 또 어떤 배터리 소재 업체와 손을 잡을지도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일단 배터리 셀 업체부터 함께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발표에 네. 여기에 한번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 게 파나소닉과 협력한다는 방침이 있었어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 둘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전력이 이렇게 전선이 구축이 돼 있기도 했고 협력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의 관계를 좀 미뤄봤을 때 미국에서 생산된 토요타의 전기차에 파나소닉의 배터리가 탑재될 가능성 충분하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파나소닉과 손을 잡았다라는 얘기는 일본 회사들끼리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뭐 배터리는 세계적으로 한 10년 이내 공급량이 딸리기 때문에 이 서로들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배터리 공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짝짓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라는 것이 한중일 싸움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중국 CATL과 BYD가 이 1, 3위를 달리고 있고, 예. 그 다음에 LG가 2위,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4위나 5위, 또 삼성 SDI가 6위 정도예요. 그 다음에 7위부터는 비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6위까지 보셔야 되는데, 유일하게 일본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 3위권, 4위권에 해당되는 파나소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파나소닉은 처음에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파나소닉에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합작 형태가 많았었고, 테슬라와의 관계가 끈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올해도 이 테슬라 차량이 60만 대 이상 생산이 되면서 기아업소도 늘어나고 있고, 또 뭐 스타트업 리비안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스타트업이 등장을 하면서 내년에는 굉장히 치열한 전기차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대형 SUV라든지 픽업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들어가고, 또 이 픽업 트럭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 자체가 워낙 용량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배터리를 얼마큼 안정적으로 좋은 배터리를 공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요타에서 만드는 배터리 자체는 자체적으로 넣는 것도 있지만은 좀 더 오래된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파나소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나소닉과 협력 관계, 특히 일본사끼리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좀 더 글로벌 시장, 그 미국 시장에 대한 것들은 유럽과 더불어서 양대 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미국 시장이 전기차를 유럽보다도 훨씬 더 많이 판매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가능성을 봐서 토요타와 파나소닉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차 공급과 배터리 공급에 어떤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얼마 전에 토요타 회장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올인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체 배터리 기술 난이도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많이 점령을 한 것이 토요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해서 전기차가 득세가 거세지게 되면 언제든지 준비를 하겠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물밑에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준비가 토요타의 배터리나 파나소닉의 배터리, 이런 기술의 어떤 조합, 이것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토요타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데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점유율을 올리겠다라는 취지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을 해서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배터리 용량 공급, 또 가격에 대한 어떤 인하에 대한 노력, 이런 여러 가지 토끼를 잡지 않는다면은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뭉치는 토요타와의 파나소닉의 그 만남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교수님 말처럼 지금 물밑 작업을 착실히 착착착착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더욱이 이제 네. 얼마 전에 끝났지만은 미국 소송인 LG하고 SK가 소송이 끝나서 지금은 문제점이 없다 이러겠지만 아직도 앙금들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이 영업 기밀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 단추는 사실 사람 빼가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커졌다고 볼 수가 있어서, 국내의 배터리 3사가 화합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이 서로가 경쟁만 하게 된다면은 남한테 좋은 일만 안겨주는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 반도체도 미국에다 지어라, 또 핵심적인 배터리도 미국에서 지어서 공급해라. 네. 그래서 핵심적인 첨단 기술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미국의 지금 바이 아메리칸 선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이 반도체부터 배터리까지 핵심적인 세계 첨단 기술을 다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그룹들끼리 이 시너지를 못 내고 도리어 경쟁 관계를 간다는 얘기는 남한테
굉장히 중요한 미래 먹거리를 넘겨준다는 측면에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그룹들끼리 의 연계 관계에서 좀 더 유연성 있는 중용을 취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 또 기업 프렌들리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겠죠. 네, 미국에서 다양한 합작 형태를 통해서 배터리 셀을 납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 기술력이 좋다고 해서 느슨해져 있을 게 아니라 고삐를 더 바짝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게 도요타와 어떤 배터리 셀 업체가 조인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파나소닉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배터리 소재 업체와는 또 어떤 곳과 손을 잡을까요, 도요타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밸류 체인 연관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이 자동차 제작사와 배터리 회사들이 합작을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전기차가 득세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0년 내에 전기차 공급량에 비해서 배터리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부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 가격이고, 네. 또 배터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재를 얼마큼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네, 네. 특히 세계적으로는 리튬 인산철과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리튬 이온 배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NCM 배터리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핵심적인 고부가 가치 원자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하나도 안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은 해외에서 수입 안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처도 안정화시켜야 되지만은 이거를 제대로 채취를 해서 이 셀에 들어가는 기본 원료를 누가 제대로 만들어 주느냐. 예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컬 같은 데도 그렇고 굉장히 국내에서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와 이 LG 같은 배터리 제작사와의 시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합작 형태의 공장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안정된 배터리 소재를 공급받겠다. 그리고 이런 안정된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배터리 셀을 제대로 만들어서 또 제작사한테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겠다. 이 밸류 체인이 얼마큼 제대로 구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원자재가 나오는 지역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어떤 시너지에 대한 MOU라든지, 또 원자재를 추출을 해서 제대로 공급해 주는 원자재 공급회사, 그리고 배터리 셀을 만드는 배터리 제작사, 또 차를 완성차를 만드는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이 역할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니켈, 코발트 같은 거는 한 국가나 몇 개 지역에 국한될 정도로 굉장히 적고요. 특히 중국이 상당히 많은 양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 물자화시켜서 이걸 가지고 흔들어준다면 국가 경제나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아무것도 아닌 암모니아 후진급 기술의 요소 문제 하나로 인해서 중국의 의존도가 97%가 되다 보니까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한 6개월 정도 갑니다. 이런 요소, 특히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거 보게 되면 1850가지가 중국의 80% 이상 의존도가 높다는 거. 이런 품목이 너무 많다는 건 문제점인데, 이런 후진 기술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적으로 미래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소재 확보가 제대로 안 된다면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국내 기술이 아무리 좋더라도 원자 제한 확보, 안정된 시스템 공급, 또 수입 다변화라든지 재고 물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같이 구사해야지만 미래의 어떤 위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기차 업체들의 숙제인 원가 절감, 분명히 도요타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숙제일 겁니다. 아직은 뭐 추측 단계도 아닌 상태라 혹시라도 어떤 소재 업체와 손을 잡은지 거기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면 저희 M트렌드에서 그 누구보다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전기차 말고도 미래차 패권을 두고 또 한일 가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쪽이 수소차입니다. 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소차 판매량을 봤더니 시장 점유율은 현대차가 물론 1위로 굳건히 좀 달리고 있지만 성장률로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토요타의 미라이 2세대가 무려 508%나 급증을 하면서 점유율로도 맹추격하고 있더라고요. 동무대를 즐기고 있던 현대차,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까요? 물론 이제 수소전기차에 대한 3파전, 이 혼다의 클래리티가 올해 6월 달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후속 생산을 안 하면서 포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세계적으로 수소전기차는 이 쌍두마차, 예를 들어서 현다의 넥소와 더불어서 도요타의 미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넥소 자체는 SUV이고 미라이는 세단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넥소가 아직 2세대 모델이 안 나왔습니다.
이거를 좀 빨리 좀 진전을 시켜야 되는데 내후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수소전기차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네시스 수소전기차도 앞으로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야,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모델이 나온다면은 소비자의 층도 넓어지고 판매율도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수소 충전소가 어떻게 만족되느냐에 따라서 수소전기차의 판매율도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수소 미라이 2세대 모델이 발표가 됐는데 주행거리 자체가 워낙 늘어났어요. 한 700에서 800k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넥소에 비해서 한 1-200km 더 주행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차이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전에도 보면은요, 수소전기차의 최고 양산 모델이 현대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은 미래가 뒤를 잇고 또 넥소가 뒤를 잇고 또 미라이 2세대가 나오면서 넥소가 지금 뒤처져 있습니다. 2세대 모델이 빨리 나온다면 또 이거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넥소 2세대 모델이 한 번 충전에 1000km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900 하지 말고 1000km로 늘려라 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왕복하더라도 충분히 남을 정도. 왜냐하면 990하고 1000km는 느낌이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1000km 넘는 넥소 2세대 모델이 나오고 또 SUV 중형 세단인 SUV 중형 고급 모델인데 아마 타보셔서 지금도 굉장히 고급이다라고 느끼실 텐데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2세대 모델 나온다면 첨단 옵션이 들어가고 또 1000km 주행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최고 인기 끌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라이 2세대가 신형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전 세계 점유율이 넥소가 한 55, 60%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지만 쫓아오는 속도에 의해서 조금 있으면 뒤집어질 거예요. 왜냐? 신차의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넥소가 시간이 좀 지났다는 거. 그래서 좀 더 2세대 모델을 당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더욱 한 두 가지 정도의 수소전기차 모델이 이 구색 가치를 통해서 나온다면 더더욱 의미 있는 차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향후 두 제작사의 이 수소전기차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추격과 치열한 싸움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독점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개, 세 개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소비자를 위해서 특히 이제 완성도 좋은 수소전기차를 위해서 만들어준다는 개념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한일 간의 또 하나의 싸움이 수소전기차라는 측면, 또 대표적인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인 현대차와 도요타가 싸우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분들 제네시스 수소 전기차 빨리 만들어주시고요. 넥소 2세대 모델도 빨리 만들어주셔서 토요타가 점유율을 더 늘리지 못하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 점유율 열세를 좀 뒤집으려는 토요타와 파나소닉의 절박함이 느껴졌던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